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정부경입니다. 미국 시장은 노동시장 깜짝 개선 소식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떨어졌는데요.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고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곳곳에 첫눈이 내렸죠. 추워진 날씨만큼 시장 변동성도 예민한 하루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조민재 앵커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개선세를 보인 고용지표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간에 꺾이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지수가 0.16% 상승 중이고요. 오늘 메타가 3%대 선방을 한 점이 나스닥을 오늘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S&P 500은 굉장히 극약보합이긴 하지만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다우지수 역시 0.12% 오늘 약보합권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시장 움직임들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동안에 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불이 상승불 그리고 빨간불이 하락불이죠. 헬스케어에 이어서 또 오늘은 에너지도 다소 흔들리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역시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 어제까지 약 8거래일 연속 23%가량 급증했었죠. 이 권민치 애널리스트의 애플 쪽에 칩을 납품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움직였는데 이 때문에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마자 바로 8%가량 현재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인텔이고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1.64%, 또 메타가 3.3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가파르게 상승해왔었던 일라일릴리는 오늘 2%대 하락, 또 코스트코도 동일 매장 매출이 상당 부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오늘 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통 소비재들의 약세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이 밤사이 가장 큰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입니다. 고용지표가 다소 엇갈리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는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렸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밤사이에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용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달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안겨줬었던 이 챌린저 감원 보고서. 이 11월 기업 감원 계획이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요. 이게 전월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전월비 대비해서는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이 전월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이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요. 오히려 22년 이후로 지난 11월 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고용 둔화라고 현재 이 지표 자체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문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거는 미국 노동부가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챌린저 보고서보다도 더 신뢰도가 뛰어나죠. 보시자면 실제치가 19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해서도 2만 7천 건가량 줄어들었고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시장은 고용 개선에 조금 더 힘을 실었고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2주 이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계속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드디어 2만 건 가까이가 꺾이면서 또다시 고용 개선을 나타냈고요. 또 시카고 연은에서 발간하는 11월 추정 실업률, 이건 역시 4.44%, 전월비 대비해서 0.0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은 고용 개선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세 가지의 지표 중에서 무려 두 가지의 지표에서 그것도 핵심 지표가 고용 개선을 나타내자 이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 오늘 금리 인하 확률은 2%포인트 줄었습니다. 어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9%였다면 지금 이 시각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은 87%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견고하게 지켜져 왔었던 12월 금리 인하, 어쩌면 여기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엄습해온 것이죠. 다시 한번 뒷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불안감을 안긴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보시자면 시장이 케빈 헤셋,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이죠. 그런데 과연 이 후보가 연준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지금 파월 의장만큼의 구속력을 가질지 상당히 시장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밤 사이에는 PGIM의 CIO가 이 케빈 헤셋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론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이 케빈 헤셋이 만약에 차기 파월 의장의 뒤를 잇는다면 이 연준의 계속적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은 케빈 헤셋의 이러한 행보들이 플러스로 작용을 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오늘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메타의 3% 후반대 강세가 현재 나스닥 상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이유, 바로 메타버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목적이었는데 이 핵심이었던 메타버스의 예산을 최대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AI 쪽에다가 총력전을 다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이 메타의 핵심적인 마이너스 수익원이었던 이 메타버스 관련 이런 랩들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소식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밤 사이의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M7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시장을 사로잡았던 그런 이슈입니다. 대신에 메타는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없이 이렇게 책정이 됐었던 예산을 슈퍼 인텔리전스 그리고 챗봇 쪽에 투입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전망을 높이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엔비디아도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미국 의회가 AI 칩 수출 규제 관련해서 국방 정책을 이 정책에다가 그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칩의 대중 수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테슬라 이 11월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비 대비해서 10%나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호재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신뢰도를 측정한 26개 기업 중에서 테슬라가 9위를 차지하면서 탑 10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오히려 이 모델 생산 라인이 다소 노후화되면서 안정성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오늘 테슬라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이 종가 기준 주가 흐름 어떻게 흘렀을지 메타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3.4%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크게 기운을 내준 엔비디아 주가였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두 가지나 있었기 때문에 1.73%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이 미국의 우정국 USPS라고도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파트너십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장 2026년 10월부로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미국 우정국의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이죠. 이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면서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러시아에서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죠. 이 페이스타임을 차단했습니다. 범죄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페이스타임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상 통화하시고 음성 통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 어플인데 이런 기본적인 어플에 러시아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자체에 대해서 제동을 거둔 움직임의 시작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늘 애플 큰 폭으로 내렸고요. 구글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밤사이에는 유럽연합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광고 관련해서 구글의 반독점 관련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30억 유로의 벌금을 매긴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맞대응으로 반독점 시정안을 검증해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시정에서는 그 시정안 자체가 그리 강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보시죠. 아마존 1.4%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애플 마찬가지로 1.2%가량 오늘 1%대 하락 기록한 M7 종목이 벌써 두 개나 나왔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역시 0.63%. 오늘은 이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간 알파벳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의 특징주들 오늘 제가 밤사이에 가지고 온 특징주는요. 첫 번째 UiPath입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하면은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크게 열광했는데 3분기 매출을 따지고 보자면 예상치가 4억 달러가 채 되지가 않았는데 이걸 대폭 상회했습니다. 4억 1,100만 달러가량으로 이 시장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반대로 스노우플레이크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3분기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조정 영업이익 마진도 예상치 8.5%를 한참 밑도는 7%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앞으로의 수익성에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일즈포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12억 3천만 달러, 예상치였던 109억 달러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AI 소프트웨어들 사이에서는 이 실적에 따른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렸는데 하나씩 종가 기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UiPath. 24.36% 거의 25%에 달하는 급상승 흐름을 탔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실망감을 안긴 스노우플레이크 11% 이상 두 자릿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일즈포스인데요. 3.74%, 이 굉장히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운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밤사이에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 움직임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우크라와 러시아 간의 사이가 또다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관을 타격하면서 단기 공급 우려가 올라갔고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 1.32% 상승한 배럴당 59달러 선까지 훅 올라갔습니다. 벌써 배럴당 6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국제유가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또다시 올랐습니다. 밤사이에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99선을 돌파한 영향도 있었고요. 어느덧 1,473원 선까지 다시 한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1,14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강달러를 예견을 해서 달러를 팔지 않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반대로 달러 수요를 촉진시키고 반대로 원화에 대한 수요는 약세를 유도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강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살짝 꺾였습니다. 92,000달러 선 초입까지 내려왔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리스크 관련해서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이 규제 리스크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반대로 금 가격은 0.13% 상승했는데요. 온스당 4,200달러 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삐끗하면서 금값 역시 고공행진하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제법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bp 그리고 4.5bp 올랐는데 밤사이에 블룸버그 통신에 다시 한번 우려를 사는 그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12월 금리 인상을 수용하는 입장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BOJ 측에서 일본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 쪽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본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에 전 세계 국채 금리들이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꺾인 금리 인하 기대감, 거기에다가 국채 금리의 다시 한번 상승까지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읽고 있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김상윤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핵심은요, 바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폭이지만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소 내려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랠리 덕분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사실 근접하긴 했지만 말씀대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한숨 고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인하 확률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자체만으로는 더 큰 매수 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노동지표가 좀 엇갈리긴 하고는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지만 취업지원센터 챌린저가 발표한 이날 연간 감원 공고는 100만 건을 넘기면서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ADP 민간 고용도 예상 밖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추가 촉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되는지 금요일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가 이를 확인해 줄 전망입니다. 둘째는 기업 실적과 AI 투자라는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입니다. 최근 메가캡 기술주가 주춤한 대신 스몰캡과 일부 정통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랠리 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 이른바 산탄 랠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금요일에 발표가 될 PC 가격 지수 역시 앞으로의 금리 인하의 동향을 좀 파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셧다운으로 발표가 좀 지연되긴 했지만요. 이 PC 보고서가 좀 경제 침체 분위기를 확인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좀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가늠자로서 좀 기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 PC 물가 지표가 시장 여파로 늦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동안 기대와 분위기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와 설문 기반의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가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지만 실제 소비나 기업 실적 같은 하드 데이터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지표이긴 하지만 정부 공식 자료인 만큼 이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줄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을 보면 9월 PCE는 헤드라인 기준 0.3%, 분원 기준 0.2%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간 상승률도 2.9%와 2.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면 연착륙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명분도 더 강화되고 연말 랠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보다 고용 측면에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 관련 지표가 혼재돼 있고 고용 시장이 식어가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출 이유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다음 주 0.25%포인트 확률을 8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페더스 툴이 87%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력한 그런 레벨이네요. 이런 가운데 또 케빈 해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점 찍어뒀다 이런 말이 유력하게 들려오는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국채 시장에서는 국채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 금융시장의 또 다른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케빈 해시 낸시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정하면서 월가 채권 시장에서는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죠.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미 재무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을 정도죠. 시장에서는 만약 정치가 통화 정책을 좌우하는 모습이 현실화될 경우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시절처럼 국제시장의 패닉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양책 신호는 미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고 달러와 자산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현재 연준 내부가 그 어느 때보다 이견이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시 위원장이 의장이 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해 정책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시 위원장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 출신 전문가들은 결국 해시시 백악관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 경제학자로서 얼마나 행동하느냐가 시장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충분히 수호하는 의장이 될지에 따라 국채 시장의 향배와 금리 경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밤 사이에 미국채가 장단기물 모두 5bp가량 급등했었죠. 이게 주된 이유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케빈 해시의 영향도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 사이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7천 건 감소했는데요. 이는 2022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최저치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1,000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 수당은 같은 기간 193만 9천 건으로 4천 건 줄었는데요. 직전 주에도 1만 7천 건 감소해 2주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실업수당 지표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업들의 정리해고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팬데믹 이후 주당 20만에서 25만 건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감소는 해고가 크게 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저채용 저해고 상황이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표는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 판단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메타가 한때 미래 산업으로 선언했던 메타버스 투자를 대폭 줄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메타가 메타버스 부문 예산을 내년에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현실화되면 이르면 1월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저커버그 CEO가 회사명을 바꿀 만큼 집중했던 메타버스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압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예산 삭감 논의는 지난달 저커버그 자택에서 열린 경영진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저커버그가 전사적 비용의 10% 절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부문은 VR 중심으로 지출 비중이 커 감축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 역시 감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해당 사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아동 안전 논란도 지속됐습니다. 메타버스 부문은 2021년 이후 누적 손실이 70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메타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약 4% 급등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조직은 리얼리티 랩스 산하에서 VR, AR 등 장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다시 현금 부자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 초대형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금 부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놉시스 2조 9천억 원, 노키아 1조 3천억 원, 인텔 6조 7천억 원, 엔트로빅 14원조 등 굵직한 지분 투자만 4건으로 규모가 26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여기에 오픈 AI 지분 1,000억 달러, 약 135조 원 매입 검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여력은 급증한 현금 덕분입니다. 10월 말 기준 엔비디아의 현금 및 단기 투자금은 606억 달러, 최 GPT 공개 당시보다 4.5배 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GPU 기업을 넘어서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최대 투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은 968억 달러로 향후 3년 누적 FCF는 5,76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벌어들이는 현금 대비 자사주 매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차세대 제품 공급을 위한 자금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ARM 인수 무산 이후 대형 M&A 대신 지분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젠슨 CEO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 모두가 결국 엔비디아의 칩 수요를 키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컨슈머 리포트에 영향력 있는 자동차 10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컨슈머 리포트에 영향력 있는 연례자동차 브랜드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30여 개 브랜드 중 10위를 기록하면서 전년 18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컨슈머 리포트는 신뢰성, 안전성, 고객 만족도 등 핵심 요소를 종합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테슬라는 디자인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반복한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책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신뢰성이 향상된 점이 순위 상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결함 보완 능력도 신뢰성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모델 3와 모델 Y에서 반복된 결함률이 낮아졌다는 소비자 설문 결과도 반영됐는데요. 전통 제조사와 달리 플랫폼을 크게 바꾸지 않는 구조가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선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기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로봇 AI 개발 기대와 함께 투자 심리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월가의 시그널 알아봤고요. 이제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의 미스터리라고 불릴 만한 일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이러한 초기 실업수당 청구가 어떤 걸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간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주 평균을 보는 이유도 그렇고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따로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보면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네. 자, 이번에도 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1000건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계절 조정된 수치입니다. 계절 조정 SA라고 나와 있죠. 네. 시즌 어드저스트. 이 계절 조정된 거고 NAS는 앞에 N이 붙어 있으니까 계절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계절 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계절에 따른 변동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그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이나 아니면은 겨울, 연말 시즌 이럴 때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럴 때는 해고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치솟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런 서프라임 같은 위기가 온 거잖아요. 천재지변으로. 그런 거는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경우.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절 조정해주는 건데, 이게 민감해서 자꾸 눌려요. 자, 다시 갔습니다. 네. 자, 지금 파란색이 계절 조정 안 해준 거고, 초록색이 계절 조정 해준 거죠. 계절 조정 해준 걸로 봤을 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좋은 수치다. 왜냐면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낮아야 좋겠죠. 실업자가 많으면 청구를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낮은 게 좋아서 좋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일단 2022년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이 전의 수치를 만약에 본다면은 무려 1969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네. 60년대요. 그러니까 낮게 나온 건 맞죠. 네. 자, 근데 파란색 잘 보세요. 계절 조정 해주지 않은 거 있죠. 계절 조정 해주지 않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저점이 항상 계절 조정 해준 초록색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저점보다 먼저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지 보이세요? 네, 선행되는 모습인가요? 선행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네. 항상? 그리고 위아래 폭이 훨씬 크죠? 네. 계절 조정 안 해주면 저렇게 심장 박동이 요란스럽게 치듯이 위아래 폭이 진폭이 큰 겁니다. 네. 계절 조정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진폭이 줄어들죠. 네. 근데 진폭이 줄어드는데 선행은 누가 먼저 합니까? 계절 조정 안 해준 게 선행을 먼저 하고 있죠. 고점도 저점도 그래요. 보시면 보이십니까? 저점이나 고점이 파란색의 저점이나 고점이 항상 초록색의 저점이나 고점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1969년 이후의 최저치,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이후의 최저치. 네.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 파란색 선을 병합해서 같이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저치라는 거는 최저점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턴어라운드 하기 직전에.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공포지수가 얼마나 많이 들으셨죠? 네. 전일 밤에 공포지수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포지수가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지수 턴어라운드 일어나죠. 공포지수가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제 타이틀에서는 공포지수가 최고치라니까 하죠. 근데 시장은 오히려 반등합니다. 공포지수가 최고치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최고치로 그 이상을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귀신의 집 들어가셨을 때 가장 무서운 귀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안 무서운 귀신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안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귀신 나오면 그 이상 귀신 더 무섭게 하는 알바가 없어요. 그 뒤로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1969년 이후 2022년도에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다. 네. 그거는 이제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미 반등했잖아요. 계절 조정 안 해준 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뭐 이거는 지역별로 보는 건데 맨 밑에 보니까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랑 텍사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감한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맨 위에는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지역별, 이거는 낫이 붙어있죠. 낫 시즈널리 어드저스트니까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입니다.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랑 텍사스가 이 지금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나오는 거다 보니 네.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간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벤트가. 네. 갑자기 뭐 대규모 저기가 있었다, 인력 해고가 있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를 보냐면 4주 평균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죠? 2주 이상. 그건 왜 보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업 상태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이 2주 연속, 우리가 보통 연속 주간 실업수당 청구수라고 부르는 그 수치고요. 초록색은 뭡니까? 아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 짧은 변동 주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버리지를 보는 겁니다. 4주 평균으로, 한 달치로. 네. 그 한 달치는 지금 어떤가요? 아까 2022년도 저점으로 갔다고 하는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근데 초록색 보시면 4주 평균은 아직 2022년도 바닥으로 못 갔죠. 2022년도에 지금 2022년도 여기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커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보입니다. 네, 조그맣게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 22년도에 20만 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주 평균이요. 근데 지금은 4주 평균은 아직도 22만 3,750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도 저점까지 갔지만 4주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저점까지 아직도 가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그러네요. 있죠. 오히려 2022년도 바닥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지금 거의 상당이란 게 지금 20만 건에서 5만 건 이상 올라와 있어요. 2주 연속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이 세 개를 종합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볼게요. 세 개 종합해 볼게요. 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도 이후 그다음에 1969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로 내려갔지만 네. 계절 조정을 해주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저점이 먼저 출현하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4주 평균 에버리지는 2022년도 저점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4주 평균은 아직도 높다. 네. 그 다음에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공행진이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락해서 좋은 것은 팩트이나 안을 들여다봤더니 2주 연속 실업자이신 분들도 아직도 많고 4주 평균으로 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이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반짝 내려갔다고 해서 1969년을 소환한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죠. 그럼 다른 고용지표도 봐야겠죠. 아,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한 부분인데 채용 계획은 또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상반된 신호라고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죠. 실업률도 있고 민간에서 나오는 ADP 고용지표도 있고 네. 얼마 전까지 노동부 뭐 10월 달 건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다라고 캐롤라인 네비타벤이 얘기한 대로 영원히 묻어버렸죠.
근데 고용부에서 발표되는 공공기관이랑 정부 부처가 합친 거 그게 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민간에서 발표되는 심리 지수들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합쳐야죠.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대량 해고 얘기했는데 그 워런 노티스라고 위에 워런 노티스라고 써 있죠. 경고. 이 경고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기 전에 정부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네. 갑자기 하는 대량 해고는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압류할 때도 그러잖아요. 미리 경고장 날라오잖아요.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잖아요. 집안에. 네. 집안에 붙으시는 걸로 없겠죠. 직접 본 적은 네. 없습니다만.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량 해고하기 전에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바로 뭐를 이끄느냐? 결국에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거를 지금 선행한다는 걸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대량 해고가 대량 해고가 예고되고 나면 당연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겠죠. 그 동행하는 어떤 그림은 그대로 나타낸 거고 동행을 하는데 선행하는 거는 당연히 대량 해고 경고 딱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워런 노티스가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내려갔고 1969년에 소화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게 이 지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지금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딱지를 전국에 날렸습니다. 곧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2주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수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오를 수도 있음을 네. 이 차트가 예고하고 있죠. 네,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엔비디아의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현금 부자가 많네요. 올해만 26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현금 그 투자를 넘어서서 지분을 확보하잖아요. 네. 이거는 더 발전된 단계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랑 CJ 대한통운이 네.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혈맹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왜 맺었죠? 쿠팡의 새벽 배송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죠. 네. 단순 투자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분을 소유한다는 거는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른바 혈맹, 피를 나눈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 CEO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단순 투자를 넘어선 지분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혈맹 관계를 구축해서 자기는 공동 생태계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앵커님 브리핑 하신 대로 네. 같이 뭐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해주면 같이 엔비디아가 성장한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있죠? 물론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것을 이쪽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증폭시켰다고 또 버리는 주장했지만 어쨌든 그 일부분의 요소를 보면 그런 부분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대준 돈으로 걔네가 또 칩을 사고 엔비디아가 또 돈을 대주고 결국에 엔비디아 돈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아니느냐. 순환경제론. 그러니까 공동 생태계 확장론 vs 순환경제론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이 젠슨왕 회장은 이제 엔비디아에 쌓인 돈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혈맹 관계를 맺어서 같이 발전하는 사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결국에는 항상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잉여 현금 흐름 보면은 계속 돈이 쌓여 있습니다. 메타가 부진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 근데 엔비디아는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하거든요. 아마존도 그러고요. 구글도 그렇고. 그게 메타랑 약간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자금 가지고 지분 투자를 지금 포함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거는 단순 무슨 투자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한 대로 공동 생태계 확장론 여기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똑같은 그 맞는 이론을 주장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젠슨왕 회장의 굳은 어떤 확고한 비전과 네. 그런 실행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준비해주신 자료에도 살짝 보였는데 젠슨항이 조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6, 7년 안에 수용 원재료가 수백 메가와트급으로 깔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원자로 얘기가 나온 건지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루들의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샘 알트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동시에 화상으로 팟캐스트에 출연했죠.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그 얘기했다고 제가 얼핏 네.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기가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슈퍼칩이 있어봐야 구글의 TPU가 이기든 엔비디아의 GPU가 이기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이기든 전기 끊기면 다 끝납니다. 그거 어디 뭐 여기 훈장처럼 벨트로 찰 겁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칩이. 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젠슨 회장도 맨날 말했잖아요. 중국은 전기를 공짜로 준다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번에 어떤 그 사우디에서 열린 무슨 포럼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회자가, 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사회자가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대달라고 했더니 네. 그건 미국의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네. 자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 립 서비스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또 밝혀졌네요.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2시간 반을 오줌도 안 싸고 또 떠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소형 원자로가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것을 미리 캐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의 엔비디아의 칩 이런 것도 없었다. 결국 다시 한번 트럼프를 샤라웃하면서 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젠슨이 뭐 에너지가 새로운 AI 공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에너지는 찍어낼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이랑 이어지죠. 돈이 많아요. 엔비디아가 돈이 많습니다. 그 다른 기업들 마음에 드는 거 지분 인수할 정도로. 근데 돈으로 전기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돈으로 전기를 살려고 해도 전기가 없어요, 지금. 모자릅니다. 주민들이 쓸 전기까지 뺏어와야 되는데 그럼 집단 반발이 일어나죠. 그럼 내년 중간 선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결국 트럼프를 샤라웃한 게 립 서비스만 아니라는 것을 전 그렇게 믿었거든요. 젠슨왕처럼 저렇게 바른 사람도 립 서비스하고 아부를 떠나? 아양을 떠나?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산업용 전기랑 가정용 전기의 평균 가격입니다. 가장 높은 거는 UK, 영국이고요. 자, 다 볼 시간 없으니까 미국만 보죠. 네.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어디 있어요? US 찾아보세요. 빨리. 맨 숨은 밑에 건 있죠. 있는데요, 맨 밑에. 맨 아래 네. 있잖아요. 그쵸? 네. 왼쪽이 산업용, 오른쪽이 민간용이에요. 그 두 개 다 꼴찌가 민간용이 아주 꼴찌는 아니지만 꼴찌 부분이 다 미국입니다. 네. 이렇게 싼 전력을 공급받게 해준 게 다 트럼프라고 샤라웃을 한 겁니다. 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부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게 중국한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요 정도를 맞춰놔야 그나마 칩을 안 주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젠슨왕 얘기대로 중국이 곧 2, 3년 뒤에 우리를 추격해버린다. 인공지능 신에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슈퍼칩에서 추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을 안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전력 무기에서는 중국한테 한참 뒤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긴 그냥 공짜로 무제한 공급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그거 사기 아닙니까? 쇼미더머니 해가지고 어떤 애는 자원 모으지도 않아도 계속 공급이 되고 난 열심히 자원을 캐는 족족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쪽에서 지금 앞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이니셔티브를 이 미국이 먼저 캐치를 한 게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뭐 마지막 자료인데 이건 그겁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확충되죠. 네.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수 몇 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까지 발표한 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 맨 아래 PJM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이 미국 동부예요. 네. 동부가 가장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될 건데 이 지역에서 아까 전에 미국의 산업용 전기라던가 민간용 전기 요금이 가장 싼 부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지금 싸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인공지능신에서 데이터 센터 확충해서 버틸 수 있는 게 미국이다. 이렇게 저기 되는 것이죠. 유럽이 옛날에 무슨 뭐 영광을 떠들고 이래도 인공지능신에서 맨날 뒤지는 이유는 저런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렇게 높은데 영국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젠슨 왕이 샤라웃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임기가 만약에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러면 트럼프 또 샤라웃을 하겠죠. 뭐 3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젠슨 왕이 계속 얘기하는 그 부분이 차기 대통령에서도 네. 이어진다면 젠슨 왕과 함께 또 엔비디아의 어떤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전해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즈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사 제품 브랜드인 크루셜의 소비자 메모리 사업 부문을 철수한다는 내용인데요. 개인용 PC 메모리 판매를 접고 AI 수요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B2C로 판매하는 네. 제품 중에 브랜드가 크루셜인데 크루셜에 대한 메모리를 갖다 더 이상은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보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지만은 실제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으면서 제품의 어떤 그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래도 보다 마진이 높은 영역에다가 집중하겠다, 네. 선택과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런스가 거기에서 보도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메모리 시장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하이닉스랑 삼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제품 생산에도 변화가 생기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당장 증설은 어려운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어디다가 더 그 제품을 갖다가 생산에 집중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정된 생산에서 그래도 이제 마진이 낮은 쪽, 그 마진이 낮은 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B2C 영역, 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역이고 보다 마진 높은 영역, 그건 어디냐?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에는 더 생산 늘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마이크론은 이제 내년에 제품과 매출과 이제 주가를 갖다 같이 동시에 올리겠다. 그런 어떤 보관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예를 들면 델 컴퓨터라든지 네. 이런 그 해당 제품을 갖다가 장착을 해서 소비자들이 파는 그런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은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크루셜 브랜드를 갖다 판매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그 밸런스를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이제는 이건 시작이고 내년에는 이제 저가 스마트폰 지금은 오늘 일단 B2C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저가 스마트폰 이거는 B2C 제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그 저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보급형 PC 등에 들어가는 마이크론의 제품을 점점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밸런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마이크론의 수익성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마이크론의 매출과 더 중요한 것은 주가를 갖다 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기사에서 또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제 기억이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9월 달부터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26년도 가격과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B2C를 갖다가 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영업이익과 마진을 높이는 제품에다가 치중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동일한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거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YTD인데 하이닉스가 220% 정도, 삼성전자 100% 정도, 마이크론도 180%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4,000원을 갖다 넘어선 그런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도드린 내용을 갖다 발표하는 본다면 내년에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가도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랑 매출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면 엔비디아 공급은 좀 예전보다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미 벌써 삼성전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 플레이도 했는데 요즘 나온 얘기 뭐냐면 이렇게 범용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엔비디아 납품하는데 목을 맬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저 캐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범용 디램 자체를 갖고 우리 영업이익을 더 높이는 데 치중하면 좋겠다. 이런 논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부가가치 더 고난도의 제품은 HBM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가 엔비디아 납품하는데 치중을 하고 거기 성공을 거둬야 HBM이 27년, 28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2030년, 2035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HBM 대신에 HBF, F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HB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HBM 갖고는 더 많은 어떤 생성형 AI, 더 많은 더 고난도의 엔비디아 칩에 대한 메모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에서만 삼성전자 뒤처진다면 HBF, 그다음에 차세대 버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면 주주들은 실망할 수 없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갖다가 우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차트를 보셨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하이닉스보다 YTD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이닉스보다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2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고 이 모든 것은 HBM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재 안주하지 말고 HBM 기술적인 해결책을 뛰어넘으려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크론의 이번 사업 철수 결정이 국내 업체들의 내년 실적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봐야겠고요. 이제 두 번째 외신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고요. 현대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양산형 로봇인 모베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단순한 컨셉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양산형 로봇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사륜 로봇을 출시한다고요? 예. 현대차가 이제 사륜 로봇 모비드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이것을 그냥 컨셉,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컨셉트카라고 해서 당장 양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컨셉트카인데 컨셉트카 수준에서 이 모비드를 갖다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3년 이내 만 대를 갖다가 판매하겠다라는 야심찬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거는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때문에 현대차는 그 현대차의 로봇 분야를 갖다가 시장에 더 이제 호소하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로봇에도 강점이 있다고요? 예. 현대차 생산 현장에 가보면은 네. 우리가 보던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뭐 볼트를 조이고 하는 것을 조립을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현대차가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로봇을 생산 현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수익과 그 이익을 갖다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 우리나라 굴지 어느 기업보다도 로봇의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사실은 로봇 분야에서 선도적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적격 인수했습니다. 적격 인수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제조 현장에서 이미 로봇을 배치했으니까 이미 로봇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맥락으로 인수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몸값이 몇 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 분야가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에 대해서 전략산업을 키우겠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로봇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런 만큼 사실은 AI 다음에 차세대의 또 하나의 먹거리로 신수정 사업으로 로봇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대차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한 결과 이번에 모비드를 출시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잡음이 들려옵니다. 송창현 포티투다 대표가 사임을 했네요. 예. 그 자율주행차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더 알 수가 있는데 네. 로봇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현대차가 제조 현장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써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로봇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면 테슬라죠. 테슬라는 상하이의 그 공장에서 사람 몇 명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부터 테슬라는 디자인할 때 로봇을 갖다 배치하면서 원가를 갖다 절감할 노력을 했고 이거를 현대차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로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하나 테슬라가 이렇게 파고가 결국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자율주행차도 현대차 알고 있으니까 포티두탓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현대차 출신의 그 송창현 사장이 포티두탓을 갖다 경영했는데 송창현 사장이 얼마 전에 포티두탓의 대표를 해서 물러나겠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점은 무엇이냐 결국 포티두탓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의 자율주행차에 많은 어떤 내재화에 실패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만큼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뒤졌는데 더 뒤지는 것의 그 기술력을 앞지르기 위해서 포티두탓을 인수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다. 뭔가 현대차에 큰 잡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도 요즘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현대차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참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테슬라가 그 자신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갖다가 기자들 말고도 그 한 100만 명 정도의 그 가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번 시승기를 타봐라. 네. 그래서 타보는 걸 저도 동영상 봤는데 저도 입에 딱 벌어지는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자율주행 같은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짐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어떻게 하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가면서 비껴갑니다. 전혀 운전자가 일체 핸들에 손 안 대지 않는데도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가능할 정도로 그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수준이 올라갔다. 현대차가 여기에 만약에 그 기술력을 도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대차가 테슬라의 종속기업, 용역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어떤 자율주행차가 테슬라 자율주행차 이제는 뭐 8만 달러, 7만 달러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해당 가격을 5만 달러, 4만 달러 낮춘다면 사실 현대차가 받을 충격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그럼 현대차 그룹의 주가 흐름은 요즘 어떤가요? 예, 주가 흐름이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의 이제 그 팩트시트가 나오면서 현대차 한숨을 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주만 보지 마시고 5년 정도의 주가를 보시면 현대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장사는 모든 것은 주가가 다 이제 마련을 하는 것인데 현대차가 최근에 올랐지만 5년 전 주가를 보면 현대차는 정확하게 25만 원, 30만 원을 갖다가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현대차 매출은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매출과 주가는 이제 정비례 관계인데 현대차의 매출은 그 3년 전에는 그 142조 원, 162조 원, 175조 원, 올해는 188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면 현대차의 그 주가도 30만 원대에서 머무르지 말고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올라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3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미래, 주가는 3년치를 끌어와서 이제 반영한 것이 오늘의 주가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3년 뒤에 그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어둡다는 것이 주가에도 반영됩니다. 이건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가 더욱더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GPU 5만 장을 들어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술력을 매진하지 않으면 현대차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자율주행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현대차의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술 경쟁력과 시장 신뢰 회복이 향후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출근하는 길이 굉장히 좀 얼어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달의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시장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를 오늘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가네요. 무슨 얘기냐면 배당소 분리과세가 이제 국회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드렸고요. 내용도 사실은 뭐 표 보시면은 사실은 어젠가 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표는 이제 같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됐죠. 적용 대상, 시기, 세율 뭐 중요한 내용들 다 적용이 됐고 대충 이런 회사들 정도 이 정도 규모의 회사들이 이제 충족이 될 것 같다. 이 표는 이제 제가 엊그제 이제 보여드렸던 그 표고. 자, 근데 지금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시한부라는 말이 앞에 제목에 붙어 있죠. 이번에 배당소 분리과세 요 세제 개편한 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특세 뭐 보통 그렇게 단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한 배당소 분리과세 요 내용의 이 법안은 2018년까지만 딱 3년 동안 운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사실은 좀 몰랐던 거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많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한도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도가 걸려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원래 민주당의 안은 제한이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기재부, 정부에서의 주장은 이거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이제 스페셜한 그런 목적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 일단은 뭐 나중에 또 연장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이걸 또 이제 야당에서도 그래?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한번 하자. 일단 그런 내용을 하고 2018년도 정기국회 전에 그러니까 28년도에 일몰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법안이 시행되면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왜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7년도 국회에서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이제 내후년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이제 연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왜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3년 한도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영구적인 법으로 시행되는 법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서 어차피 이제 이 법이 시행됐고 우리가 이제 이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이제 하게 됐으니 배당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뭐 향후 뭐 3년, 5년, 10년, 20년 또는 아예 뭐 그런 제한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경영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3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 있어 봐. 그럼 3년 뒤에 만약에 주가가 코스피가 5천도 넘고 우리 주식시장 잘 가고 있으면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배당 분리과세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때 가서는 또 뭔가 제도가 다시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법안이 통과가 돼도 여야 또 합의로 또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아주 뭐 아예 못한다 이렇게 경직된 그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차피 3년 뒤에 또 연장되거나 아예 그 한도 자체가 폐지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에 3년 뒤에 뭔가 변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뭔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머뭇거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천 넘었다 치죠. 코스피가. 뭐 그러면 이제 5천 넘었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들 해. 이게 아니고 우리 코스피가 5천이 아니라 지금 뭐 JP모건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천, 7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코스피가 만도 갈 수 있는 거죠. 코스닥도 1000이 아니라 3000, 4000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정부의 의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기업 가치 관련된 이제 밸류업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건데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누적 추이입니다. 사실은 상장사가 2,700개 되는데 지금 뭐 이 기업 가치 재고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기업들은 누적으로 170개니까 사실은 뭐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10%도 안 되는 거죠. 10%가 뭡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기업 가치 재고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좀 방점을 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한 달 동안에만 3곳이 또 이렇게 공시를 해서 모두 이제 170곳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확실히 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도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 금융사, 그다음에 대기업들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정기 그 주기적 공시라고 그래서 뭐 한 달 또는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공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역시 않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한 2년 돼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보기에 따라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꾸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상장사가 2,700개 된다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사주 소가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표에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배당수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에도 한 230여 개사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서 정부가 노력형 뭐 이런 걸 해서 10% 이상 추가로 더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배당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우상향하고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고 그러니까 좀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들이 좀 걸러지고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들이라면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시장에 상장이 돼서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어떤 투자자들인지 그분이 이제 가치 투자자냐 아니면 또는 뭐 모멘텀 투자자냐에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만 사실은 상장 어떤 그 수준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떤 투자에 대한 큰 정보 없이 뭐 아주 디테일한 정보 없이도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때가 와야 되겠죠. 뭐 이 부분들 사실은 그 어떤 상황까지 가기 위한 뭐 정말 초창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밸류업은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실제로 밸류업 지수의 그 지수도 올해 77%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 부분이 있고 순자산 총액, 밸류업 ETF 순자산 총액도 이제 1조 1천억 원까지 넘어섰다고 하니까 어쨌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MLCC. 요즘에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화제입니다. 적층 세라믹 카패시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대폰,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 각종 가전제품, 뭐 자동차부터 다 전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쪽 제품에서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게 해주는 부품이다. 이 MLCC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손톱만큼이라는 것보다 그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은데 그 안에 엄청난 그런 또 뭐 적층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기술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이거 우리나라 삼성전기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탑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세컨드인데 삼성전기가 시장 점유율이 한 40% 되니까 무라타하고 뭐 아주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요. 거의 뭐 두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술력,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 보시는 것처럼 MLCC 출하량이 계속 저렇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특히 많이 늘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계속 연 10%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한 1,000개, 전기차에 2, 3만 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에 10배가 넘는 MLCC가 들어가고 이 AI 서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100도 이상의 고온 또 100V 이상의 아주 높은 전압 그다음에 워낙 열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휘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를 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전기가 다행히 글로벌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걸 좀 만들어내고 있고 무라타에 비해서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제품이 필요한 그쪽은 또 오히려 삼성전기가 더 무라타보다도 더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최근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데 다 MLCC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PCB 쪽, 이제 FC PCB 쪽 이쪽 이제 기판 쪽 이런 쪽, 그러니까 어떤 첨단 기판 쪽 이쪽에서도 이제 삼성전기가 상당히 좀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MLCC는 그냥 삼성전기 하나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올해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YG엔터 31% 마이너스, JYP 마이너스 20%, SM이 마이너스 14%, 하이브가 마이너스 13%. 연말에 되면서 보통 연말에 뭐 이런저런 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또 그 전보다 10월 말 11월 초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왔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랑 되게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한령이 이제 확실하게 해제되는 거나 이런 기대감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그래서 9월 달 뭐 8, 9월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주가가 좀 꽤 갔었는데 그 이후로 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별로 바뀐 게 별로 없어서 이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사실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면 그만큼 더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효과를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특별히 뭐 새롭게 나오는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이럴 거냐? 그럴까요? 내년에 어쨌든 그동안에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된 부분 기대감 또 하나가 내년부터는 그 메인 그 주요 IP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엔터업계에서는 뭐 블랙핑크 그다음에 BTS 완전체 등등등 뭐 이렇게 이 아이돌 스타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IP들이 대거 이제 나오고 또 신규 IP들이 올해 조금 고생했던 신규 IP들도 내년에는 좀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겠죠. 일단 BTS가 내년 3월에 올 말에 이제 그 내년 일정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정규 앨범, 내년 4월부터 월드 투어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하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재료인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고용이 너무 잘 나오면서 소폭 꺾였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약간의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87% 유력권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금요일 발표된 이 PCE 물가 지표 이게 조금 변수로 남아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2월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네. 한다라기보다는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근데 10월 달 돌아보시면은 저는 금리 인하 이번에는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한다고 했고 그걸 나중에 뒤늦게 반영해서 주가 올라갈 때 난 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은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고용지표 때문에 지금 흔들렸다, 뭐 PC 얘기하지만은 그거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동향이거든요. 자금 흐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려도 상관없다. 일단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지만 저번 금리 인하 때와는 다르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 점이 조금 약간은 좀 걸리네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코스닥이 어제 시가총액이 장중에 500조 원을 넘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선은 그만큼 유동성 풀도 좀 개선됐다는 의미겠고요. 시장 심리도 이전과는 같지 않다. 이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코스닥 시장 하게 되면 투기판이라고 다들 이제 인식을 해서 버려지는 그쵸. 측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장이 또 뚜렷하게 양극화 장이었잖아요. 네. 그 AI 관련된 주식은 폭등하고 나머지 주식은 별로 움직임이 없고 외면받았죠. 또 반대로 완전 중소형주들은 거꾸로 급나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네. 10월 말에부터 이제 11월부터는 코스닥 보셔야 된다. 특히 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수급이 비었고 네.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가장 약한 섹터가 바이오였었기 때문에 빈지표가 나올 거다. 순환매 나온다라고 저는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고요. 거기에 네. 더해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대충 윤곽 나왔잖아요. 네. 연기금 투자 들어간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쪽이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바이오 다 코스닥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고 네. 이런 것들에다 더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코스닥을 이끌어갔었던 섹터를 보면 바이오가 있었고요. 2차 전지가 있었고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로봇이 부각이 됐는데 끼어들었죠. 로봇이 요즘 갑자기 더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로봇 쪽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 퍼포먼스 없는 그냥 테마주 성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드디어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조지아 공장에 투여를 하고 네.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협력 업체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봇도 실체가 이제 분명해지기 실체가 시작한다는 생기네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올해는 사실 10월 달까지는 코스피 위주의 장이었다면은 네. 내년도 장세 전망할 때는 순환매 코스닥 거래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도 섹터가 약간 2차 전지나 바이오 이쪽이었다면은 이제는 로봇주가 그 바통을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코스닥에서는 저는 우선은 바이오는 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바이오는 무조건 계속 갈 수밖에 동행해야죠.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도하는 게 바이오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비중 좀 약하잖아요. 최근에 네. 그 코스닥 상승세에 비하면 그거는 업황 자체가 대세적으로 크게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부각이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매출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실체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네. 그쪽 관련돼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도 그 말씀드렸죠. 왜 레인보우에는 삼성이 없을까요?라고 그쵸.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붙게 된다면은 그만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의 브랜드가 강화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매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양대축은 바이오하고 로봇이 로봇. 될 것이다. 로봇인데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휴머노이드 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로봇주, 우리나라에서의 로봇주라고 하면 약간 양자 컴퓨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이게 좀 실체가 없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실적과 매출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좀 새롭게 개선이 된 느낌입니다. 이제 뭐 어제 트럼프 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을 또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그런 모멘텀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좀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로봇 산업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미국이 휴머노이드 쪽이든 로봇 쪽에서 앞서 있긴 한데 아, 주요 부품들이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탈중국이 된다고 그랬을 땐 그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내 기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차단이 구체화되면 우리가 중국화 대비해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었던 부분들을 따라붙을 수가 있고 네. 더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꽤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회사죠. 여기에 더해서 레인보우까지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한다면은 같은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들이 매출로 구체화되게 되고 그게 삼성의 캡팅 마켓을 떠나가지고 네. 국내 시장 전반 더 나아가서는 해외 매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나라 로봇 산업,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숨을 틔워주는 건 물론이고 이제 성장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은 뭐 중국 쪽이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따르면은 이 중국의 공급망을 우리가 좀 대체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로봇주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이제 한국자동차 관세 15% 이 소급 적용이 완전히 좀 공식화가 됐죠.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뭔가 그 이상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자율주행 개발을 전담하던 송창현 사장이 사임했다. 뭐 이게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친 걸까요? 자율주행 쪽으로 했을 때는 약간 막힌 물을 좀 혀를 뚫어내는 느낌? 네. 뭐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장재훈 부회장께서 그 42-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가 네. 투자한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풀어나가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고 저는 그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쪽 그 부분의 이슈들이 갑자기 강하게 부각이 되기 그 시작했죠. 이슈도 따라 붙었죠. 계속해가지고 저는 현대차의 주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현대차의 가치는 기존의 GM이나 포드나 뭐 도요타하고 비교되던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는
테슬라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비교할 수 체급 있지 않을까.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이제 전체 그림 자체가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꽤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저는 이미 중기적으로는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우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배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마진이 배당 안전 마진이라는 매력이 게 있겠네요. 있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 우선주의 이 배당 매력까지 저는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포인트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표,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거죠. 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인 크레딧 거래 이것도 이제 막는다고 했습니다. 뭐 대충 가솔린 차에다가 힘을 다 실어주겠다는 건데 우리 2차 전지주에 좀 유의미한 영향이 있겠죠, 분명히.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미국 시장 EV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금 접은 지 오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럴 땐 트럼프가 다행이네요. 버티고 네. 있는 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크게 못하고 다만 이제 ESS 쪽에서 네. 그 AI의 성장과 더불어 가지고 ESS의 성장이 예상 이상으로 좋다.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유럽은 계속해가지고 연평균 30%대 전기차 쪽 성장이 나오는데 네.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얼마만큼 따라붙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 성향에도 네. 맞지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숨통도 트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광물 이슈 같은 거. 네, 그렇죠.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제 원가 경쟁력 문제 때문에 안 되던 부분을 트럼프가 중국을 틀어 막아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반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그쪽이고 네. ESS 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안으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쪽과 관련돼 있는 쪽으로 한정해가지고 2차 전지 주식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의 이번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행정명령이 뭐 2차 전지주에 미칠 만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계속 늘려왔는데 그것 한 번 더 나왔다고 해서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있었던 기조니까요.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우리가 그동안 좀 파일을 뺏겨왔던 게 어찌 보면은 이번이 약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꼭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정부 주택 공급이 좀 확대된다는 기대감에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나 건설주들이 크게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게 좀 단기 테마성 상승에 불과할지 아니면 상승 기조 그대로 이어갈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설주 투자하실 때 대형사의 안정성은 재무적인 안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중소형사는 그거를 직접 본인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얼마만큼의 마진을 줄 수 있을지에 네.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 리스크도 있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건설주 쪽은 이런 뭐 주택 관련돼 있는 쪽보다는 네.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 위주로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주는 앞으로 좀 원전 표딱지가 붙은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겠네요. 말씀 주신 대로 중소형주는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럼 PF 이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수고가 많이 들어가실 거고 아마 상장사 관련해서 특히 중소형 건설사 관련된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지는 거의 않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그건 개인들이 그만큼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시세만 보고 빨가니까 따라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뭐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좀 개인들에게 공개가 된 정보의 이런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건설주, 중소형주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FOMC 벌써 뭐 5일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잠깐 조금 유보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열심히 담아둬야 될까요?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물론 확률은 높게 나오지만 네. 조금만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FOMC 전까지는 역시 제가 그 기존은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을 거예요.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렇죠.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역시 다음 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파생 상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단 막힐 거다. 네. 지금까지 막혀왔고요. 아마도 이제 그때 전후에 가지고 변화가 있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지만 의외로 안 좋게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또 대응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예상대로라면 제 예상이라기보다는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상당히 계속 맞춰 오셨잖아요. 아니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금 흐름을 놓고 그러니까 저 자금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네. 해야 된다라는 쪽인 거지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한다고 해도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매파적인 발언이 그 뒤에 나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12월 달은 주식이 빠질 때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처음 드렸나요? 네. 전닭 전닭 후피. 후피. 이게 상당히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전반기에는 코스닥 수익에 집중하시고 네. 좀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거래소 주식을 좀 싸게 모아가는 전략. 근데 후반기에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수익에 집중하는 거는 전반기에 코스닥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어제 같은 중심으로요? 경우도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빠지면은 조금씩 담는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전닭이라고 해야죠. 그쪽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준비를 수익을 하되. 집중하는 수익을 거는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후반부에는 코스피에 대응을 좀 하시면서 1월 달에 어닝 시즌이 재개되기 시작하는 걸 좀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1월 달 어닝 시즌을 보고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AI 반도체는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까지 종합하자면은 자동차 정도 추가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닝 시즌에는 저는 뭐 우리나라의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방원전 다 어닝 괜찮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도 당연히 좋을 거고 자동차도 이번에 좋은 것보다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의 성장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전후에서 그리고 그렇죠. 또 어닝 시즌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주도주였었던 흐름이 조금 약간 흔들릴 빠지는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시는 것도 리밸런싱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바이오는 거의 뭐 빅파마 기술 이전 이슈 있는 플랫폼 기업들 외에는 뭐 비만 치료제나 옛날에 한창 붐이 됐었던 뭐 알리아 관련 시밀러들 이쪽은 살짝 좀 사장된 느낌이네요. 플랫폼만 봐야 될까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지 전체가 네. 그렇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바이오 섹터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본인이 잘 아는 주식 중심으로 잘 아는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적한 거 위주로 네. 그렇게 바이오도 보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바이오는 또 마찬가지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세한 그런 개별주 종목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 전략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혼저세로 끝난 미국 증시 오늘 우리 시장이 받아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